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소박한 음식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와 둘이서 함께 살면서 그날 회사에서 애먹었던 것들 엄마한테만 몰래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는 내 새끼 밖에서 고생이 많았다며 또 토닥여 주시고, 그런 별거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들이 사람을 하루 더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부랴부랴 퇴근하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종알종알 그날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답니다. 살아가면서 돈 많은 것도 좋고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의리의리한 것 가진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결국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끊임없이 모이고 모여 인생을 이루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들 이렇게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워낙 타고난 성품이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요. 항상 집안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식구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랑 둘이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 사이에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두 분은 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아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사실 항상 함께 사는 엄마와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은 아버지에게는 잘 들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재혼한 새어머니와 배다른 동생도 두고 계십니다. 엄마는 저 키우면서 혼자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아빠만 우리 가족에게 쏙 빠져나가 새 사람들과 재미있게 새 인생 보내는 것 같아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뭔가 큰일이 있거나 하면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다지 돈독한 가족 관계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만 끊지 않았다 뿐이지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남과 크게 다를 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반면 어머니와의 사이는 아주 끈끈했습니다. 이혼 전부터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으셨던 부모님이셨으니 이혼하기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 편이셨고 조용한 집안에 둘만 남겨진 모녀였어요. 가족이라고 의지할 때라고는 서로밖에 없었으니 엄마와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병으로 먼저 떠나고 나신 후로는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우울증도 왔던 것 같아요. 나이가 30이 다 되었는데도 엄마 잃고 나니까 내가 꼭 고아가 된 것만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긴 했지만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에 크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에게 답지 않게 금세 마음이 빼앗겼던 것 또한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당시의 남편도 이래저래 일에 치이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몇 년간 지방 발령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지방 발령이어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본가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 기반이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 하나 없는 곳에 내려가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외로움을 참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서울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와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사보다는 자회사의 발령지 이동이 더 흔한 편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본사 근무를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든 본사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회사나마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리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애를 써서 그런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는 새로운 부서로 배치되는 바람에 일을 새로이 배우게 되어 고생을 많이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든 본래 지내던 곳으로 돌아오고 업무에 적응하려고 긴장하고 있느라 힘이 드는 시기였고, 저는 커리어는 잘 쌓고 있었지만 제 유일한 가족을 잃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힘들어하던 시절이었죠. 남편에게나 저에게나 누군가 기댈 사람이 꼭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엄마 먼저 떠나보내고 헛헛한 마음을 남편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남편이 새롭게 발령받은 자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새로운 부서 일에 힘들어하다가 회사 일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저를 만나고 참 많이 고마워했고요. 시부모님 역시 서울 오고 나서 일에 지어 항상 힘들어하는 아들이 의지하고 있는 저를 참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만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역시 저도 얼른 새로운 가족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남편과 시댁 쪽에서도 결혼을 서두른 게 큰 몫을 했어요. 우리 지연이 가뜩이나 사부인이랑 둘만 지내면서 외로웠을 텐데 사부인 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른 우리가 가족이 돼서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니? 남편으로부터 저 소개받은 이후부터는 만날 때마다 얼른 저희 결혼시키고 싶다는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했죠. 남편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딱히 그 사람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항상 고마워하고 기뻐했거든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걸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나 싶기도 했지만 나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 좋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할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애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엄마랑 둘이서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힘이 들어서 집을 좀 줄여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갔거든요. 엄마 유품 정리할 때 한 차례 집 정리를 한 적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삿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 보태주겠다고 남편도 와줬으니 생각보다 정리가 일찍 끝나서 저녁 먹을 시간도 됐겠다. 남편한테 처음으로 집밥을 차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집밥이지 뭐 되닿지도 않은 밥상이었어요. 아마 다른 날이었으면 남편에게 처음으로 대접하는 음식이라고 솜씨 좀 부렸을 텐데 그날은 그럴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 재료도 부족해서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한 반찬 몇 가지만 해서 밥을 차려줬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 차려주는 상을 보고 감격하는 눈빛을 하던 남편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울먹거리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야? 아니, 자기랑 이렇게 자기가 해준 밥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뭐 대단치도 않은 빈약한 밥상을 받아놓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수성찬 대접받는 것처럼 울먹거리고 있는 남편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사소한 데 감동받는 남편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딱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 같아서 그래.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같이 만든 음식 서로 나눠 먹는 거. 저 사람도 본가에서는 분명히 자기 어머니 밥 잘 얻어먹을 텐데 이런 어설픈 밥상에 뭐 저렇게까지 감격을 받나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야 저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주는 편이 훨씬 낫잖아요? 요새 세상에 저렇게 감성적인 남자가 다 있구나 싶어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말대로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이런 소소한 저녁 밥상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겠죠. 별거 아닌 일화지만 제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해서 엄마랑 둘이 살 때처럼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주며 따뜻한 저녁 밥상 나눠 먹는 것이 일상이 되는 날이 얼른 왔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남편과 저 모두 바람하지 않던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중에도 둘 다 회사 생활하느라고 야근할 때도 있고 매일같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주말만큼은 꼭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며 이것저것 서로 좋아하는 것들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요리에 크게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마누라 좋아하는 음식 하나라도 더 먹여주고 싶다며 어설픈 솜씨로나마 음식을 해보겠다고 노력했고요. 비록 맛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나 한 사람 위해주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 먹으며 저도 결혼 생활에 소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고 저도 수더분한 편이었기 때문에 생활 방식으로 크게 부딪히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아내가 살림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도 아니었거니와 저라고 남편이 그렇게 굴면 마냥 당해줄 사람도 아니었으니 서로 사이좋게 집안일 분배해가며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지냈고요. 그렇게 지내는 저희 모습 보면서 시어머니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부부끼리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며느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중에서는 아들이 집안 살림하는 것 가지고도 며느리에게 트집 잡으며 못 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저희 부부 알콩달콩 함께 사는 모습을 그저 기분 좋게 봐주시던 분이셨어요. 결혼 후 남편 회사 일에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에게 해외 장기 출장이 잡혔습니다. 보통의 신혼부부라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장시간 떨어져 있게 된다면 반기지 않을 만한 일이었겠지만 저희 회사에선 달랐어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무역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지 해외 출장 업무를 보는 것이 승진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자회사에서 본사로 옮기고 싶어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이게 다 자기 덕분인가 봐. 나 서울 다시 올라와서 회사에 적응하는데도 자기 도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걸 회사에서도 알아봐 주는 거지 뭐. 남편의 장기 출장이 거의 2달 가까운 일정이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임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건강검진 결과 보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겠네? 당신 부인 간골인데 뭘 걱정해? 별일도 없을 텐데. 저희 회사에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든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7년 차였지만 건강검진에서 항상 모든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같은 팀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나던 저였습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결과 듣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기는 했어도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는 남편 배웅해주고 제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른 결과 듣고 회사로 복귀해야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당시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한창 바쁘던 시기였거든요. 여느 때처럼 별 이상 없다는 소리 듣고 일어날 생각만 하고 있던 제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 이쪽에 짙게 보이는 거 환자분도 보이시죠? 엑스레이 상으로는 정확하게 잘 잡히지를 않아서 아무래도 재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정황상 뭔가 혹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한데 위치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저한테 재검사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아직 나이도 젊잖아요.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는데 게다가 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인데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혹시 나 안 좋은 소리 듣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암에 걸린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암에 걸린 거면 어떡하지? 나도 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와이프가 암이라고 하면 내 남편이 얼마나 놀랄까?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자기야, 나 도착했어. 자기 검사 결과도 다 괜찮다고 하지? 그럼. 출장지에 도착해서 신나게 전화를 걸어온 남편에게 재검사 얘기는 차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기대에 맞지 않던 첫 해외 장기 출장이었어요. 앞으로 남편의 회사 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일정인데 그 사람 기분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지만 사실 제 입으로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남편에게 전하는 게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 뭔가 확실해지면 얘기해도 늦지 않아. 그렇게 저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내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는 차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재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저는 결국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종양이 붙어 있는 게 암이 맞네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의 암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 선생님이실 테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저는 결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암 환자라니. 혹시나 나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지는 거라면 그 사람한테 틀림없이 짐이 될 텐데 내가 아프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그게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과 서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였어요. 저 때문에 내 남편이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떡하지 싶어 그렁그렁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좀 더 일찍 결혼해서 결혼을 미뤘어야 하는 건데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큰일 겪어보니 내일인데도 나 스스로보다 남편 걱정이 더 많이 될 정도로 내가 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나 앞서는 새색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당황할 거 없어요. 암이라는 말에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 저를 보고 오히려 당황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겁먹은 게 티가 났나 봐요. 그래도 이만하면 착한 암이에요. 목숨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방금 전까지 사무적으로 저를 대하던 의사 선생님이
꼭 어린아이 어르듯이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소리에 눈물이 펑 터져버렸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선생님? 저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수술하면 금방 뗄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으로 당장 제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암이 아니라는 말에 그제야 안도한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암이 맞기는 한데 다른 부위에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도 깔끔하게 잘 잡혀 있어요. 이 종양 부위만 제거하면 회복하고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한참을 의사 선생님 붙들고 그 바쁜 분을 귀찮게 만든 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내 목숨 어찌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차였으니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암이라는 말만 듣고 덜컥 당장이라도 제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암이라는 것도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암 환자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중에는 정말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증인 암 환자들도 덜어 있었지만 저처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 발견하신 분들은 종양만 떼어내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회사 생활에 바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생각보다 수술 일정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천운이었는지 마침 얼마 전에 제가 검사받은 그 대학병원에 엄마 쪽 친척 한 분이 자리를 옮겨오셨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정말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얼마 전에 엄마 먼저 떠나보내고 시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암 수술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신 그 친척 어른께서 열심히 힘을 써주신 덕분에 한 달여 후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예후가 나쁘지 않고 또 수술도 일찍 받을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도 수술이 한 달 후로 잡혀 있으니 2달 뒤에야 귀국하게 되는 남편이 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큰 수술이었다면 출장 중간에라도 들어와 줄 수 없겠냐며 운을 떼보았겠지만 개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시경 수술로 종양만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까지 마쳐도 남편이 귀국하기로 된 날짜 이전에 끝날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귀국하지도 못할 텐데 낯선 타국 땅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남편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우리 부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시댁에도 이런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어요. 외국에 출장 갔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연락할 시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혹여나 시댁에 얘기했다가는 남편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입을 단속한다 한들 며느리가 아무리 가볍다고는 하나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걱정스런 기세까지 감출 수 있으실까? 그것도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회복까지 다 해서 별일 아니었다고 짠 하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을 크게 시킬 만한 일이라면 미리 얘기하지 않는 게 잘못이겠지만 여러모로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윽고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혼자 수술의 회복까지 결심했기 때문에 병원의 배려를 받아 입원 일자를 좀 넉넉하게 잡아두었습니다.
사실 형편이 되면 1인실에 입원하고 싶었지만 그건 가격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2인실에 배정을 받게 됐는데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와서 제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적하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2인실이나마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좀 덜 외로울까 싶기도 했고요. 씩씩하게 나 혼자 수술 잘 받고 회복 잘해서 건강해진 다음에 남편과 시댁에 얘기해야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암 수술을 혼자 받는다고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이 아주 안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2인실에 입원을 했더니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또래 젊은 여성 환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저보다 암을 훨씬 오래 앓은 모양이었어요. 지나가다 간호사님께 들은 말로는 벌써 입원과 퇴원을 여러 번 반복했고 입원 기간도 짧지 않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상태 역시 저보다는 훨씬 심각했겠죠. 육안으로 보기에도 건강함과는 거리가 먼 파리한 모습에 안색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인데다가 그쪽이 저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다고는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또래 여성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암 환자로서의 동지의식 같은 게 생겼나 봐요. 기운이 없는지 꿈뻑꿈뻑 졸고 있던 여자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제게 먼저 인사를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입원하셨어요? 네, 이틀 뒤에 수술해서요. 병마와 싸우느라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기운이 없기는 했지만 그 환자분도 며칠 만에 옆자리가 채워진 것이 반가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암 2년 차예요. 수술은 받았는데 전이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항암 치료 때문에 들어왔어요. 저였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만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담담한 말투에 옅게 미소까지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사람이 순하고 착해 보이는데 병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암 환자라는 공통부모가 있어서 그런지 도란도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지방에서 치료받다가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요. 남편 일에 방해되겠다 싶으면서도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면 아무래도 더 잘 봐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고집을 좀 피웠는데 병이 잘 떨어지질 않아서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다뇨. 가족들은 인정 씨 빨리 낫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되지 않아 통성명까지 하게 된 저희였습니다. 그쪽도 들어보니까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인정 씨는 지방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종양 제거가 잘 되었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전이가 된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유부녀지.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입원하게 되는 바람에 사실 남편이랑 며칠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남편한테 정말 미안하죠. 저와 닮아 있는 그녀의 사연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운이 좋지 못하고 상태가 더 나빴더라면 나와 내 남편 역시 저런 일을 겪게 됐을 거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저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또래와의 대화가 반가웠는지 저희의 대화는 잠들 때까지 도란도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다인실 병실이 아니라 2인실이다 보니 서로의 사연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참 진솔하게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저희 두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간간히 들어오는 의료진 뿐이었습니다. 저야 암 발병 사실을 숨기고 혼자 들어와서 주변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인정 씨에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좀 의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제 기색을 알아챘는지 조금 민망해하면서 인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워낙 출장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지금도 장기 출장으로 나가 있어서 몇 달은 있어야 들어올 거예요. 그러시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솔직히 그 남편이라는 자에게 좋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아픈 아내를 아예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인정 씨가 스스로를 유부녀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환자 침대 옆에 보호자 간이 침대가 썰렁했습니다. 가져다 놓은 짐도 없었고요. 정기적으로 붙어서 인정 씨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겠죠.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시어머니께서 들여다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쓸쓸한 병실에 그나마 찾아오는 건 드물게 찾아오는 시어머니 뿐이라는 거였어요. 지난 대화를 통해 인정 씨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도 없이 남편에게 의지하고 지내온 것 같던데 병색이 완연한 인정 씨 얼굴에 쓸쓸함이 지나치는 걸 보면서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인정 씨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든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누워있다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기운이 없는 와중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준다면 훨씬 생기 있어질 텐데 아픈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외로워 보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도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는 수술 때문에 검사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정말이지 잠깐 들어와서 쉴만 하면 또 검사 때문에 풀려나가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검사에 그만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창가 쪽 제 침대에 드러누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잠결에도 인정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가끔 들여다본다는 시어머니가 오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 오신 것도 저렇게 반가워하는데 남편이 오면 얼마나 기뻐할까. 꾸벅꾸벅 조우는 와중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몸 상태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고부간에 오가는 살가운 대화를 자장가 삼아 듣다 보니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희한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말투까지 제가 아는 누군가와 꼭 닮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슷할 수가 있나 싶어 슬슬 잠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 싸왔어. 일반식은 하지도 못하는 환자한테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 일어나서 고개를 획 돌렸다가 문제의 그 인정씨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정씨 시어머니라고 고부간에 대화하는 것까지 순간 잊을 정도로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뒤돌아 확인한 그 환자의 시어머니라는 여자의 얼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시모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시모에게 며느리가 있다면 세상 천지에 저 단 하나뿐이었어요. 설마 외아들인 남편에게 아내가 또 하나 있었으리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저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해하는 인정 씨의 표정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자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시모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너무 놀라다 못해 경악을 해서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어머님 저 찾아온 거 아니죠? 방금 인정 씨더러 아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니 그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된 상황에 시모도 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인정 씨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 똑똑히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저한테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검사한다고 녹초가 돼 있었던 게 언제인지 모르게 온 병원이 떠들썩하게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던 저였어요. 밖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간호사들이 뛰어올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너무 당황해서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인정 씨도 순간 당황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토하기를 종용하는 제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연 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연 씨가 왜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얘기 똑바로 해요. 안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병실에서 못 나가세요. 두 여자가 둘러싸고 쥐잡듯 시모를 잡자. 결국 시모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정이 얘가 우리 상준이 본처야. 제 발밑의 땅이 지진이 난 듯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남편이라는 놈한테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랑 결혼한 놈한테 본처가 있다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게 심지어 제가 본처인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놈한테는 인정씨라는 본처가 있고 본처가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놈이 저와 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씨가 본처라니. 그럼 뭐 제가 후처라도 된다는 소립니까? 이 정신 나간 족보에 그만 머리통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어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인정씨 역시 충격에 휘청거리다가 자기 침대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암 환자 둘이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니 병실에 의료진이 뛰어들어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런 꼴을 보면서도 와중에도 저한테 손목을 쥐어잡힌 시모가 저희 두 사람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었죠. 가까스로 인정씨가 정신을 차리고 그간의 전말을 짜맞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수년간 지방 발령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씨는 남편이 지방 발령지에 내려가 있을 당시 처음 만나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인정씨는 일찍 부모를 잃고 일가 친척과도 교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객도 없을 테고 남편 쪽에서도 조용한 결혼식을 원해서 작은 결혼식으로 정말 소수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마 자기 승진에 영향을 미칠 회사 사람들도 초대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지방 발령지라고는 하나 회사 사람들까지 결혼식에 초대했더라면 분명 본사 발령을 받았을 때도 남편이 이미 유부남이라는 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내가 분명 결혼 전에 그 사람 등본까지 다 떼봤는데. 지연 씨,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조금 살다가 혼인신고하기로 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렇게 인정 씨는 암으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겨를이 없어 차일피일 혼인신고도 미뤄졌던 거예요. 기함할 것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린 자기 처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남편이라는 놈과 그 어미였습니다.
우리 애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인생 창창한데 얘 암 걸려 얼마 살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러면 상훈이 걔를 어디로 생으로 호라비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아픈 본처 숨겨두고 뻔뻔하게 총각 행세하면서 나랑 결혼한 당신들은 뭔데? 남의 인생 망쳐놓고 뻔뻔하게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와중에도 자기 아들 인생만 불쌍하다고 찔찔우는 소리를 하는 시모라는 여자를 성질만 같아서는 머리채를 몽땅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암 걸린 처 책임지기 부담스럽다며 의도적으로 여자 갈아탈 생각으로 나를 까맣게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일 커질까봐 인정 씨한테는 남편이 바쁜 척, 저 시어미가 간간히 들여다보기만 하면서 사람 하나 죽기만을 바라왔던 겁니다. 저 집구석 인간들이 죄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여온 겁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말이죠. 내가 당신들 가만히 둘 것 같아? 이거 사기야. 남의 인생 말아먹으려 들어놓고 내가 니들을 가만히 둘 줄 아냐고?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기만이었습니다. 도저히 그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 눈앞에 시모라는 여자와 남편이라는 놈 박살내지 않으면 제가 화병에 들어놓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낯빛이 허옇해질려 어쩔 줄 모르던 여자가 이내 비난의 화살을 인정 씨에게 돌렸어요. 네가 기어이 내 아들 팔자를 팔아먹으려고 너만 아니었어도 입 못 닥쳐? 인정 씨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거짓말하고 남 기만한 건 너랑 네 아들 놈인데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 탓을 하고 있어? 아가 그런 거 아니다. 제 말대로 애초에 혼인신고도 한 적 없는데 부부는 뭐가 부부야. 나한테 며느리는 너밖에 없어. 우리 상훈이 처는 너 하나뿐이다. 저 불쌍한 아픈 여자, 악기같이 닥달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비일고 난리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가 저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인정 씨야 부모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처지라 하지만 저는 자기 아들 본사에서 인사에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남편이라는 놈의 상급자였습니다. 수틀리면 남편놈 인생 말아먹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 아들놈 인생 끝장날까봐 저한테만 이렇게 설설 기는 거였겠죠. 그 더럽고 시커먼 속내를 모르지 않은 저로서는 그저 가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들놈 장가 보내놓고도 여자 암 걸렸다고 총각 행세하고 뒤에서 멀쩡한 여자 속여서 유부남 아들놈 떠넘긴 이 미친 여자야. 사람 거중만 뒤집어 썼지 니들이 어떻게 인간이야? 일부러 온 병원에 소문 다 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같은 층 환자들이 죄다 암 환자였으니 모두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것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머리에 핏대까지 세우며 시모를 욕하고 또 욕하는 제 옆에서 흐느끼는 인정 씨였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하지. 차라리 헤어져 달라고 하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요? 조용한 병실이 뒤집어지도록 난리통이 되자 구경 왔던 사람들이 끌끌 혀를 찼습니다. 의리 없는 것들 사람 아프다고 헌시짝 버리듯이 내다 버리는구만. 지들은 사람 아닌가? 지들은 병 안 걸릴 것 같아? 모두에게 공분을 사고 손가락질 받던 시모가 결국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불이 나게 꽁지 빠지듯 내뺐습니다. 이럴 바엔 수술 받지 말걸. 그냥 확 죽어버릴 걸. 미쳤어요? 죽긴 왜 죽어요? 억울해서라도 저것들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인정 씨는 화도 안 나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인정 씨는 몰라도 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저것들 가만둘 줄 알아? 내가 그 새끼 그거 죽여버릴 거야. 꼭 수술받고 살아서 그것들 다 박살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인정 씨도 살아요. 누구 좋으라고 죽긴.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다 인정 씨와 부둥켜 안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예정대로 수술을 했습니다. 애초에 위험한 수술도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애 투지로 불타는 저였습니다. 수술하고 의식 찾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부터 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인정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두 여자를 속이고 이중으로 결혼 생활한 증거를 확실히 하려면 인정 씨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빌어먹을 놈과의 추억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던 인정 씨였기에 증거는 차고 넘칠 지경이었어요. 놈이 한국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자마자 사내 게시판에 상상도 못할 중언 범죄로 두 여자의 인생을 유린한 파렴치한을 성토하는 장문의 글을 기재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내 인생 일이 만든 놈인데 기어이 놈을 매장시켜야 성이 찰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더 자극적인 단어와 증거 자료를 첨부해 최대한 많은 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글을 구성했어요. 작전이 먹혀들었는지 인터넷 여기저기 퍼날라진 글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시모가 우리에게 발각된 지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놈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는 황급히 귀국했습니다. 이미 사기 결혼의 여파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래 일정의 절반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귀국이었으니 사측과는 일절 합의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만큼 놈에게도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끝장날 만큼 중대한 위기였을 겁니다. 그래봤자 이미 승계는 우리가 잡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여자랑은 그 여자랑은 막상 뭐 한 것도 없어. 제대로 같이 살아보기로 했어. 혼인신고를 했어. 인터넷에 네 본처랑 결혼 사진 쫙 퍼진 거 아직 못 봤니? 이게 지금 어디서 약을 팔아? 니는 그 간사한 새치어에 내가 또 놀아나 줄 것 같아? 의리도 도덕도 없는 놈. 넌 이미 끝장났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 정말 당신이랑 부부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절대 당신 기만하려 한 거 아니야. 밥 한 번 차려줬다고 가족이니 뭐니 질질 짜고 궁성을 떨더니 너한테는 가족이 고작 병 걸리면 내다 버리고 새 마누라 구해서 끼워 넣어도 되는 부품 같은 거였니? 그래놓고 감히 내 앞에서 뻔뻔하게 평생을 거론해? 너 같은 놈은 평생 아무도 없는 독방 같은 데 갇혀서 고독사 해야 돼.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 알잖아. 감히 사기친 피해자 앞에서 제 놈의 고생을 언급하는 놈 낯짝에다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분해서 꽉 쥔 두 주먹을 덜덜 떨면서도 무릎을 꿇은 놈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그럼 죽어. 더러운 사기꾼 새끼 목숫감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유난을 떨어? 어차피 너 소송으로 탈탈 털리고 회사까지 잘리면 뭐 볼 것도 없을 텐데 지금 죽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제 딴에는 회심의 한 방인 줄 알았겠지만 놈의 값싼 목숨 따위 제게는 이런 어째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이 결혼을 이렇게 헐값으로 만든 게 그놈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죠. 제 영혼까지 끌어다 놈과의 소송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와중에 사측에서도 놈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무려 2달짜리 해외 출장을 망치고 무단으로 입국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놈의 비도덕적인 사생활 문제로 사측에서 골치 아플 터였습니다. 괘씸죄가 더해졌을 겁니다.
사측과 직원 간의 소송에서 직원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대한민국에서 개인은 절대로 사측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놈은 그 명확한 현실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소송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인정 씨가 건 소송도 놈을 휘청거리게 하는데 충분했지만 사측의 소송은 놈을 재기불가로 만들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귀역과 이렇게까지 척을 진 인간을 데려갈 회사는 없었습니다. 놈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놈을 새끼라고 세상에 내어놓은 그 집구석 인간들마저 파산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정 씨는 아직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용감하게 병마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연 씨 아니었으면 제주제에 어떻게 그것들한테 이렇게 후련하게 되갚아 줄 수 있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연 씨. 그렇게 서로의 건투를 빌어주었습니다. 다시 볼만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인정 씨가 병을 이겨내고 행복해지길 바라요. 여전히 주위에 수군대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죄 지은 거 없으니 당당히 어깨 펴고 제 인생 살고 있습니다. 비겁한 놈과 끝까지 싸워 이겨낸 저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구해낸 제 인생 귀히 여기며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